이 물차 빼. 물살이 세니까 그냥 쭉 달려 들어가더라고. 수색이 시작되면서 피해자들이 발견됩니다. 4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조금 전 실종된 한 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오늘 새벽 실종자 4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들이 지하차도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길. 주말에도 일을 하던 아들은 출근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시작을 못했다고 내가 뭐 조금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걱정해 지금. 아주 심란해 죽겠어. 바로 전날까지도 안부를 물어오던 아들. 하지만 벌써 30시간째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하다시피 하니까 전화하면 또 금방 끊는 것도 아니야. 한 20-30분씩 통화를 한다고. 애가 성격이 아주 자상해요. 모든 식구들한테 아주 그렇게 자상하게 그런 애가 가서 9명 중에 저희 조카가 있는지 전화를 다 돌려도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태원 사태 때 그 애기들 찾으러 부모들이 온 병원을 다 돌아다녔다면서 그 느낌 딱 받더라고요. 이래서 그 당시에 그 유족분들이 그런 말씀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변하지가 않았구나. 사고가 난 지 40시간이 넘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병원을 떠나지 못한 상황. 구급 차량이 들어설 때마다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기다리던 이들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실종자 가족 대신 유족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이렇게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같은 시각 현장에선 밤새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신원은 확인된 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요. 이날 새벽에만 3구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버스 기사도 승객들도 긴 기다림에 지쳐있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정했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떠나버린 14명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자리. 지하차도 바깥에서 발견돼 가장 먼저 수습된 초등학교 교사. 제 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2달도 안 됐는데 처남을 고속역에 데려다 주러 가다가 동생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엄청 아이들 좋아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선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가족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했고요. 저랑도 엄청 돈독했어요. 이번에 문상 오는 친구들마다 제가 누나라고 하면은 누나 얘기 정말 많이 했다고, 누나를 엄청 많이 좋아했다고,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일도 아니고 이런 일로 이렇게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대학 졸업 후 작업치료사로 일하던 20대 여성. 이제 24살이니까 작년 그 취업을 해서 좀 경기도 쪽에 갔다가 청주에서 다시 이제 집안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랑 좀 지내고 싶으니까 이쪽에 다시 내려와서 이쪽에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조카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기차역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통화한 게 기사가 물 들어오니까 창문 깨고 나가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거기까지만 되시고 다 이렇게 끝난 거죠. 조카와 함께 버스에 탔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보낸 영상입니다. 사고 직전에 긴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버스는 지하차도를 거의 벗어난 상태였지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살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명문도 모른 채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만 했던 시민들. 이 사고로 버스에 있던 10명 중 기사를 포함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그 통제만 했으면 꼬박돈 몇 개만 세워놨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말 잘 듣잖아요. 안 들어갔을 거고. 근데 그건 통제도 없었고. 새벽이면 제가 말도 안 해요. 8시 40분이에요. 희생자 유족들과 도청 관계자의 면담 자리. 국장님이 볼 때 이게 자연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이거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막을 수... 이게 인재지 어떻게 재해입니까? 아니 그걸 네? 나중에 향후에 조사하면 거의 다 가려질 겁니다. 사고 이후 정부 당국과 지자체의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사고 발생 1시간 전 119에 최초로 신고했다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여기 지금 봐봐. 네네네. 지금 포장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붕괴가 돼서 봐봐 이렇게 무지하게 물이 넘어왔지. 여기로 이렇게. 네. 집중호우로 삽시간에 불어난 강물은 공사 구간에 설치돼 있던 임시 제방을 무너뜨리고 도로와 논을 넘어 직선거리로 수백 미터가량 떨어진 지하차도를 덮쳤습니다. 홍수통제소가 홍수경보를 통보한 시각은 새벽 4시 10분. 4시간 30분의 골든타임 동안 왜 막지 못한 걸까?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당시 상황은 이게 이제 방수포가 없었고 네네. 포크레인이 한 대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요? 그 물이 못 넘어오게 막고 있다고. 흙더미를 쌓아 올리고 방수포를 덮는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이곳.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던 한 사람. 감리단장입니다. 아니 그러면 감리단장이면은 지금 이거 장비 하나 가지고 공사가 되겠느냐고. 이거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장비가 올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앞을 보니까 앞에 물이 넘는 거예요. 오전 8시 3분경 촬영한 영상엔 이미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감리단장도 112에 2차례 신고한 뒤였습니다. 무슨 진행 중인데 대피하라고요? 왜요? 제방이 면세라고 지금 면세라고 하거든요. 그 우려가 있거든요. 또 오정도 그럴 거예요. 동정지하차도 하는 통제를 해야 돼서 있거든요. 경찰은 다른 지하차도로 출동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허위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은 지하차도에 차량들이 계속 진입하는 가운데 강물은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높이 4.3m, 길이 430m의 지하차도 터널에 차량 17대가 고립됐고 결국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 여러 기관에서 사고 징후를 전달받았던 청주시. 지금 도로나 하천이나 다 관리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예요. 아 그럼 청주시는 아무런 관리 의무와 책임이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하차도의 통제 책임이 있는 충북도청.
그 당시 이제 지하차도의 어떤 배수 펌프 작동 상태라든지 예. 또 이제 CCTV를 통해서 도로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특별한 이상 징후 없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죠. 사건으로 되죠. 네. 그럼 도청에서는 이거를 천재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인재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행복청 쪽에서의 그 입장은 뭐 천재일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은 이제 그거에 따른 2차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자연재해 아닌 재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임시제방 공사를 관할했던 행복청. KBS 추정 60분의 정영재 PD라고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계속 대변인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후 행복청은 임시제방의 높이엔 문제가 없었고 유례없는 폭우로 강물이 원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책임져야 할 기관들이 서로를 탓하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와,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네네. 와, 언제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이게 그 제방이 이제 무너졌다고 하고 네. 바로 이제 대피 명령 내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렇게 다 들어왔던 이게 거예요. 어제까지 차 있었어요. 네. 어제까지도요? 네네. 그 공장인데 이제 물이 차갖고 기름하고 다 이제 덮어지면서 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할 수가 없어서.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는 바람에 반도체 부품을 깎던 기계들이 고스란히 침수됐다는 것. 기름 냄새가. 네. 기름 냄새 이쪽에 뭐 하천에서 어쨌든 흘러내린 냄새 저쪽 축사에서 내는 분뇨 냄새 이런 게 이제 다 섞이고 기계 안에도 기름들이 들어있고 하니까 그게 물 차면서 이제 다 같이 섞여서 나온 거죠 그냥. 이걸 할 사람을 좀 도와줘라. 자원봉사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바다에 띄우는 흡착포를 보내줬어요. 이걸로 여기를 어떻게 청소를 해요? 아, 이게 뭐예요? 그 바다에 기름 유출되면 이렇게 띄워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퍼지지 못하게. 이걸 보내주고서는 무슨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네, 여보세요? 아, 네네네. 근데 흡착포가 약간 이렇게 부직포 같은 게 있어야지 저희가 이 넓은 저기를 하지. 이 바다에 띄우는 것 같은 이런 긴 거를 가지고 이걸 치울 수가 있나요? 하얀 포 같은 걸 드릴게요, 그러면요. 일단 드리긴 하는데, 네네. 그거 다 쓰시고 나중에 그만큼 구입을 하셔서 저희한테 또 다시 반납을 하셔야 돼요. 아, 저희가 사서 또 보내야 된다고요? 예. 그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저희가 어디 인터넷에서 시키는 게 낫죠, 그러면? 저 죄송하지만 그러면은 가까운 데 저희 있으시면은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삶의 터전이 지금 다 물에 잠겼는데 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피해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흘러가면서 또 이제 복구해서 살아갈 뿐이지 바뀌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오가던 출근길 지하차도, 짐을 꾸려 기차역으로 향하던 버스 안, 또다시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일상의 공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재난과 참사 속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과 소방의 재난대응 공조 시스템은 이번에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참사, 불과 8개월 전 이태원에서 우리가 했던 말입니다. 신고는 무시당했고 제 역할을 못한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봐왔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단 2, 3분 만에 벌어진 참극이었지만 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기에 더 안타까운 죽음. 가장 사실 마음이 아픈 점은 구출이 빨랐고 그랬으면 소생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우리 동생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비극의 시작은 빠르게 불어난 하천에 맥없이 무너진 제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수백 수천 개의 다른 제방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기아영 PD가 폭우 속 제방을 급하게 둘러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충남 청양. 열흘간 쏟아진 비가 무려 700mm가 넘습니다. 청양에는 대규모 축산 농가가 많습니다. 불어난 물에 가축들이 떠내려갔고 침수된 축사에선 한 마리라도 더 살리기 위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 그날 밤 축산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수습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 여기 완전히 졸졸졸졸 거의 무릎까지. 네, 그렇지. 무려 15시간 동안 물에 잠겼다는 축사. 이쪽이 기록 세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까지 찼다고. 근데 소들이 저렇게 크니까 네. 머리를 쳐든다고. 아, 이렇게 숨을 쉬려고? 근데 이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좀 상태가 안 좋은 소들도 그렇죠, 질병. 인자. 얘들이 목말르니까 이 똥물을 먹었다고, 분명히. 안 먹을 수가 없다고, 얘들이. 그래서 지금은 살아있어도 아무도 장담 못해요. 얘들이 어떻게 변할지. 근데 얘네들이 크니까 났는데 제 본동에는 새끼가 80마리가 넘어요. 새끼들 지금 똥에 빠져있어요, 죽어서.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은 축사 내부. 새끼들이 모여 있었던 축사는 피해가 더 큽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송아지들은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폐사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워온 송아지, 허망한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3개월은 넘을 것 같은데. 농가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마음이 다 가슴이 많이 아플 거예요. 새끼들 다 죽어나가고 하면 내 새끼 죽는 거나 똑같죠. 충남에서만 가축 2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를 키운 건 하천 제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록색이랑 지금 흑색이랑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 보니까 물이 저기까지 차 올랐던 것 같아요.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 나흘째인 지난 16일 새벽, 치성천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이 그대로 마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붕괴 50분 전 대피가 이뤄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작물과 축사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현장은 더 처참합니다. 누가 씹어 먹은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움푹 패여 있어서 저쪽에 있던 물이 완전히 이쪽으로 쏟아져서 이 축사랑 이쪽 논을 뒤덮은 것 같아요. 제방 바로 앞에 있던 축사는 소 절반이 폐사하고 일부는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저기 저 하우스, 하우스 딴 사람 하우스에 지붕에 거기에 좀 걸쳐 하나 있는데 그걸 구하지 못하겠더라고. 네. 소를 구하러 가는 농민을 따라가 봤습니다. 119 구조대원도 출동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지붕에 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물이 차지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험치고 오다 이제 그냥 이게 아무래도 이게 형태가 보이니까 소들이 사이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예, 안전 줄 알고 거기 올라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 소 다리가 보이네요. 상처가 근데 꽤 있는 것 같아요. 크레인 진입이 불가능한 하우스 내부. 철근을 잘라내 소를 떨어뜨리기로 합니다. 소 떨어뜨리게? 떨어뜨려야지 이제 나 이거. 소 머리 이거 여기 저기 안 닦았어 이거. 사다리. 야, 못 치워. 야, 뭐 머리. 안 돼. 머리 들어. 오케이. 36시간 만에 구조된 소. 간신히 살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일어나자. 응? 기운 차서 일어나자. 응? 모두에게 혹독한 호우였습니다. 충남 논산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논산천과 금강에서 제방이 무너졌고 축구장 1,330개가 넘는 규모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무너진 제방 바로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뻘밭처럼 변해버린 하우스 내부. 와, 오. 이게 오. 수박 농가였습니다. 아이고. 일주일만 더 익혀 서울 가락시장으로 올려보낼 예정이었다는 수박. 거의 다 익었었네요. 이거 먹어봐도 상관은 없겠죠? 상관은 없는데요. 물만 날 거예요. 단맛이 나요. 나요? 네. 거의 다 출하가 진짜 얼마 안 남았던 게 보이네요. 네. 시설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 농작물만 해도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수박이 일단은 잘못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수적인 이제 이것을 언제 손을 아직 지금 못 대봤는데 이것도 모델도 3, 4천 원 차요. 3만여 마리의 닭을 키우는 양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게 다 약간 독한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깨서 나와서 바른 것 같아. 이건 지금 다 똥이에요, 똥. 이게 다 똥이라고. 이게 이렇게. 이게 다 똥이에요? 예, 이게 똥이 물이 밀려 올라와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던 당일 밤 닭을 급하게 조기 출하해 대규모 폐사는 면했지만 사육 기간을 채우지 못해 오히려 돈을 물어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방은 왜 무너진 것일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네요. 사진으로 보니까 여기까지 물이 찼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직도 물이. 우리나라 제방 파괴의 한 30~40%가 바로 이와 같은 파이핑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사이로, 흙 사이로 물이 스며들겠죠, 그죠? 네네. 스며들면서 처음에 조금 스며들다 나중에는 점점 더 스며들겠죠. 그러면은 물길이 처음에 조그만 있다가 파이프처럼 쭉 관이 생기겠죠. 그래 이 점점 더 커져요, 이게. 그래야 제방이 주저내 버리거든요. 네, 그게 파이핑 현상. 예, 그게 파이핑 현상인데. 파이핑 현상으로 생긴 물길이 커지면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붕괴 전 금강 제방에서도 물이 솟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지류지천의 제방 정비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제방 유실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잘 감지가 안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방 관리 우선순위에서 뒤떨어지겠죠. 물이 넘친 건 제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괴산에서는 댐이 넘쳐 마을이 통째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15일 아침 6시 반부터 댐의 물이 3시간 동안 넘쳐 흘렀습니다. 이제 40년 만에 지금 괴산댐이 원류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원류라는 게 저 가장 가운데 높은 데서 물이 쏟아지는 건 아니고 이제 양쪽 낮은 지대에서 물이 넘어오는. 당시 괴산댐은 제한 수위를 평소보다 낮게 운영 중이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발행이 되면 저희가 130m 정도까지 낮추는 걸로 기준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 오기던 하루 전 새벽쯤에 한 130m 정도까지 수위를 낮추는 걸 일단 시행을 했었고요. 그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유림량이 많아져가지고 원류가 된 겁니다. 원류로 하류 지역 8개 마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가장 피해가 심각한 함흥리. 지붕이 주저앉은 집이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물살이 여기까지 다 들이닥친 것 같은데요. 전화 와갖고 내가 그랬는데 물 높이. 네. 그게 돼 있는 거야. 저 라인이 저기까지 물이 다 찼던 거예요? 그래 우리 집이 챙겼지. 진짜 가슴팍까지 오셨겠네요. 오지. 새벽 5시 한수원이 A급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마을에선 주민 대피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주민들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새벽에 이 동네에 이제 도는 분들이 차를 빵빵빵빵 해는겨.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나갔더니 제 방이 넘는다는겨. 찰름찰름. 아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 방이 막 넘더니면 순식간에 물이 일로 들어차는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넌 아버지 뭐 챙길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몸만 막 빠져서 피난을 가린겨. 산 위로. 지대가 낮은 주택은 천정까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래 보면은 위에 보이죠? 아, 거기까지 채했던 거예요. 아 여기 계셨으면 진짜. 걔가 뭐가 뭐 나무날 게 없지 뭐. 옥상에 쉴 장소를 임시로 마련한 가족. 대피 안내를 좀 더 일찍 해줬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절망합니다. 먹을 게 지금 먹을 것도 없어. 쌀을 진작 이렇게 됐으면 여기 다 올렸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급하게. 그럼 쌀이 먹고 생각을 못할 거지. 설마 이래서 그렇게 처음이니까 평소에 처음이니까. 어제 한수원은 추정 60분에 괴산댐 원류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먼저 사전 방류가 충분했냐는 질문에 대해 매뉴얼대로 댐 수위 관리를 했지만 이례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확인한 대부분의 제방 붕괴도 마찬가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비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를 막지 못한다면 매뉴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전례 없는 폭우 속에 이어진 고립과 실종은 지금도 전국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산사태로 주민 1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경북 예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사투의 현장에 윤선영 PD가 동행했습니다. 예천군으로 향하는 길은 초입부터 험난했습니다. 토사와 암석이 무너져 내려 곳곳이 끊긴 도로. 복구 공사를 진행하느라 아예 통행이 통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산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비포장 도로로 이제 일단은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걸로 빠져나갈 수 가기는 갈 수 있어요. 나도 아침에 그걸로 왔으니까. 인명 피해가 가장 많았던 효자면 백성리로 먼저 향했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다는 70대 주민의 집. 무너져 내린 흙더미로 뒤편의 대나무 숲이 초토화됐습니다. 저 상백쪽 산사태 날 때 같이 난 거예요? 아니지. 이거는 제일 미리 났고. 언제요? 여기 하마. 이건 난자는 저기 타마 저기 한 열흘도 넘었지. 제일 처음에 비 많이 올 적에 내려왔고, 그거는 이제 닷새 후에 비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내려왔고 그래. 산사태가 나기 전 이미 작은 산사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기 직전엔 심상치 않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 저녁에 컴컴한데 저 새들이 왜 이렇게 나대노 이랬더니만 이거 새들이 떠나고 나이 5분 다 있어 내려와. 산사태의 전조 증상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더 큰 흙더미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전날 밤부터 이상한 소리에 잠을 설쳤다는 주민. 밤에 산이 울더라고. 산이. 계속 밤새도록 울어. 밤새도록 산이. 어떤 소리가 나요? 이래. 산이. 이래서 야 산이 왜 이렇게 우노. 산에 오면 옛날 어른들이 산사태가 난다는데 하단밭에 딱 나와가지고 이래 이제 보니까 아이고 앞에 저쪽 집이고만해. 마당 쪽으로 이리 가서 보이네. 아이고 이게 웬일일까? 응? 13가구가 전부인 이 마을에서만 3명이 죽고 부부 한 쌍은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던 상황. 그런데 이제 찾았어요? 우리 엄마는 찾았어. 어디 있던가? 이 집 저 끝난 집 부분에. 끝난 집은 거기서? 밀리드 가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여자 나왔으니까 옆에 요 상간에 안방 상방이니까 그 어디 있다. 이제 요 들고 내려와요. 이틀째 이어진 수색 끝에 실종된 부부 중 아내를 찾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토사가 덮친 것은 새벽 5시경. 남편도 아내와 가까운 곳에 무엇보다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시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집중 수색이 이어졌지만 이날도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른 새벽, 수색대와 함께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마을 회관에서 부부의 집까지는 비탈길로 왕복 3km 거리. 몇 시 일어나셨어요? 오늘 4시, 새벽 4시에 네네 어제 대기하다가 현장에는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현장에는 5시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비가 좀 와가지고 괜찮을까요? 근데 뭐 비가 많이만 안 오면 저희 뭐 현장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전날 수색했던 장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좀 더 범위를 넓혀 수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요구자 발견된 지점 여기 요 지금 가다 보면은 포트 차량 있어. 포트 차량에서 해서 밑으로 내려오라고. 다 해야 돼. 알겠습니다. 저 차량 있는 데까지. 그까지 가서 다 햄버거 세 마리나 그렇게 하라고. 뭐 튀어. 알겠습니다. 자 대원들, 자 오늘이 수색 3일차입니다. 그 실종자 가족이 애타게 부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된 마음으로 좀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좀 빨리 가족 그 품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수고스럽지만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각오로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동! 무너진 주택 잔해와 토사가 뒤엉켜 거대한 뻘밭으로 변해버린 마을. 일일이 탐침봉으로 찔러보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도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 밤사이에 비가 와가지고 어제는 이렇지 않았는데 물이 고였어요. 구조견들은 저 위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구조견들이 벌써 사흘째 현장을 누비고 있지만 실종자의 흔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주택 쪽으론 굴착기가 동원됐습니다. 도로가 끊겨 잔해를 실어 날라야 할 대형 차량은 진입조차 못한 상황. 급한 대로 소형 굴착기를 동원해 사람이 살지 않던 빈집터로 잔해물들을 옮기면서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며칠째 토양이 잔뜩 머금었던 빗물은 부서진 마을 도로를 계곡 삼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구조견도 대원들도 체력의 한계를 오갑니다. 언제 교대하세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 하실 때까지. 교대 없습니다, 저희. 이 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저희가 다. 아, 진짜 고생 많으세요. 진흙을 털어낸 몸은 조금 가벼워졌어도 무거운 마음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계속된 작업 끝에 실종자를 발견한 것은 다음 날 늦은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예천에서만 5마을이 연달아 산사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벌방리에선 주택 80여 채 중 무려 10채가 매몰됐습니다. 지금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유, 정리해도 끝도 없고 흙이한 것도가 있어. 이거 좀 퍼내야 되는데 글쎄. 모두 막 이자로 학교를 땡겨 뿌려야 되는데.
거대한 흙더미가 이 마을을 덮친 건 지난 15일 새벽 3시경. 주민 대부분이 잠들어 있었던 시각입니다. 아마 토사가 이쪽부터 해서 넘어오지 않았나. 지금 여기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흙더미가 덮친 집안은 온통 폐허가 된 뒤였습니다. 이쪽 창문도 다 지금 깨져 있는 것 같아요. 이웃들 중 60대 남녀 2명은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명 구조가 우선인 만큼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 저 지붕 들린 것 좀 보세요. 집안에 고립됐던 한 주민은 2시간 뒤에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119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나왔다니까. 요 문이 안 열린다 있잖아. 문을 그래서 까버렸거든. 문을 탁 까니 문이 콱 물이 막 나가지고. 이거 반대 답이 있잖아, 바꾸라고. 3개 답이 있어. 위에 막 비해가지고. 우리 몇 대가 살아도 이게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지. 아이고,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네. 전쟁터가. 마을 위쪽으로 바위가 많은 돌산이 있어 피해가 더욱 컸다는 주민들. 대피를 위해 차에 먼저 탔던 남편은 구조됐지만 아내는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큰 난리통에 마을 도로까지 넘쳐난 계곡물은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 물이 오늘은 좀 세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지 이번처럼 뭐 이렇게 이 집채만한 돌들이 석간층까지 내려오리라 뭐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 시술이 90살인데 90년 동안도 이 동네 없었대. 처음이야 저거죠. 100년도 더 됐나 봐. 처음이래. 여기 골짜기에 빠지는 건 처음이래. 죽는 것도 처음이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빨리 뭐 저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한전에 응급 복구를 해가지고라도 뭐 물을 빨리 해야 되지. 이게 물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뭐 짐승들하고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전부 수세식 실내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설상가상 사고 닷새째인 지난 20일 예천의 한 임시 대피소에선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매년 장마 때면 반복되는 산사태. 하지만 우리가 접한 예천의 마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산사태의 시옷자도 모르고 살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마을 대부분은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벌목이나 개간 등 인위적인 개발도 문제겠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7월 초부터 계속된 비에 가뜩이나 약해진 집안이 하늘이 뚫린 듯 단시간에 퍼부은 장대비로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예측과 대비가 어려운 극한호우. 이상기후는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재난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덮친 인도에선 6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미국 북동부를 휩쓴 역대급 폭우. 피해액이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다의 온도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육지 온도도 지금 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바로 폭염, 그다음 또 비. 이게 이제 변동성이 엄청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려 54일간 이어진 2020년의 슈퍼장마. 지난해엔 115년 만에 최고 폭우로 서울 한복판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공포가 되어버린 일상의 공간. 두려운 미래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21세기 말의 강수량이 최대 10%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단적인 비의 양상. 극한호우란 새로운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시간당의 누적 강우량이 50mm, 또 3시간에 90mm 이 정도면 극한호우라고 표현을 해서 올해 처음 개념을 도입했는데 벌써 한번 극한호우 경보를 내렸습니다. 호우 피해의 80%는 한꺼번에 비가 내리는 극한 조건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전국에서 기록된 극한호우는 28차례. 과거의 안전 기준은 더 이상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설이나 어떤 이런 도로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그 기준, 강수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 가지고 다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뭔가 좀 재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과연 극한호우 시대를 견딜 수 있을까? 순식간에 차오른 비가 생계의 터전을 집어삼켰습니다. 작년 140여 개 상점 중 60여 곳이 물에 잠겼던 전통시장. 침수 피해 1년 후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당연히 여기 지금 저 안에 지하 노래방은 지금도 문 닫아버렸어요. 나가지도 않고 또 무서우니까 내놓지도 못하고. 다가올 재난을 막기 위해 입구마다 물막이판이 설치됐습니다. 빗물로부터 가게를 지키는 최소한의 버팀목인 셈. 그쪽에도 홍사장 거리가 껴 있어요. 요게 이제 차수벽이 설치가 돼서 요게 이제 2개가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이게 아래 거고 저기 이제 위에 것도 있어. 그리고 모래주머니 밑에 쫙 깔고. 아, 모래주머니 깔고. 네, 깔고 그래서 이거 끼워놓으면은 급한 대로 뭐 한두 시간은 버티는 것 같아요. 극한호우 시대를 맞이하기엔 아직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특히 피해가 컸던 곳 반지하. 곳곳에서 구조를 위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안에서 열어야 돼요. 창문을 열어봐. 밑에 잠금 장치 열어. 잠금 장치. 아, 됐다. 삶의 낮은 지역부터 차오르는 물. 과연 대비책은 있는 걸까? 지자체의 도움으로 반지하 밀집 지역에도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취약계층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 대부분 수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에 12만 가구 정도가 반지하 세대거든요. 반지하 세대 중에서도 한 20% 내지 25%, 그러니까 한 2만 5천 세대 정도가 이 침수나 이 도시 침수에 영향을 받는 세대라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설치된 가구는 불과 36%, 나머지는 여전히 재해 무방비 상태입니다. 3년 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지난해 포항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도 7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막지 못한 비극.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고 수습 현장을 찾았습니다. 잠깐 제가 방금 유족분을 만나고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거든요. 현장에 대한 수습이 좀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든지 어떻게 위로하고 또 지원을 할지 이런 문제를 이런 부분으로 의논들을 해서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들이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인명피해가 생길 때마다 떠오르는 수사와 처벌 문제. 책임자를 찾아 죄를 추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재난사고를 처리해온 방식입니다.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의 재해 담당하는 부서가 기피 부서 1호입니다. 사고가 나면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현장의 담당자에게만 쏠리는 처벌의 무게. 처벌만 남고 재난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은 모순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이 지하차도의 참사의 경우도 지금 경찰에서 이제 수사본부 꾸려서 수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할들을 다 논외로 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공중이용시설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시민재해로서의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계 당국을 고발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적용된다면 재난관리에 실패한 최고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첫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극한 호우에 삼켜진 안타까운 희생. 그 책임은 어디에 물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고위 공무원 혹은 경영 책임자들에게 제대로 된 이 문제의 형사 책임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고위 직계까지 이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훨씬 더 많은 정책, 인력, 예산들을 가장 먼저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것입니다. 당장 한두 달 후에 다가올 슈퍼태풍. 그 몇 달 후에는 폭설과 가뭄 등 또 다른 이상기후가 시한폭탄처럼 서민들의 삶을 위협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이정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통합을 해야 돼. 부처 간의 통합. 산사태가 산림청에서 상부가 관리하고 중턱은 국토부 관리하고 밑에가 행안부 관리하지 않습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따로따로 하지만 그거는 당신 편의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고 국민 편에 볼 때는 인명 편에 많은 입장으로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는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선진국은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올 수 있다. 피해에 대한 어떤 그 사이즈든 경각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일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피해 주민과 유족들은 지난 며칠이 무정부 상태였다며 눈에 겨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곧 수사와 처벌이 시작될 겁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위기관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도 벌써 5달째 공석인 상황. 우리는 기후재난에 절박한 책임의식을 가진 정부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남은 건 어쩌면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참사 때마다 SNS를 뒤덮는다는 이 말. 추정 60분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린 언제까지 각자 도생해야 합니까?